협상, 예, 협상의 방법으로는 입장의 협상과 원칙의 협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정말 입장의 협상이라는 것은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당사자들은 친구나 적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입장이기 때문에. 같은 편이냐 다른 편이냐 그거죠. 그리고 목적이 합의 또는 승리가 이 입장 협상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관계 유지와 양보 이런 것들이 연결된다. 음. 그리고 사람과 문제 양쪽에 똑같이 유순하거나 완강하다. 그리고 상대를 단적으로 불신하거나 믿을 수가 있다. 입장을 고수하거나 변동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제안을 하기도 하고 위협을 가하기도 한다. 최저선에서 협상을 이용한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얻거나 읽는다. 그러니까 위너가 있으면은 예? 패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은 지는 사람이 있다. 의지의 경쟁이 주요 관심사다. 압력에 굴복하거나 압력을 행사한다. 합의를 고집하거나 입장을 내세우기도 한다. 이런 것들이 입장 협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경한 협상이 이런 입장 협상의 특징을 나타내죠. 그렇죠? 그 누군가는 지면 누군가는 이기는 거. 굉장히 포지션이 어, 한쪽은 서로 그렇죠. 다른 사람이 가질 것을 뺏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입장 협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책 채택을 위해서는 주목해야 볼 것이 뭐냐면 원칙의 협상입니다. 원칙의 협상. 첫 번째 당사자들은 문제를 풀려는 사람들로 이해를 하면 된다. 그래서 이 원칙 협상에는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사람, 사람과 그리고 이해관계, 그리고 이제 선택 기준 이런 것들 나누어 가지고 이런 걸 나누어서 원칙 협상을 만든다. 그래서 원칙 협상에서는 목적이 뭐냐면 현명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려면은 이 정책 채택의 과정이요. 예? 효율적으로 운용이 돼야 되고 우호적으로 운용이 돼서 현명한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문제로부터 사람이나 관계를 분리시켜서 본다. 그죠? 이거죠. 사람에게는 유순하고 문제에는 완강하다. 신뢰와는 상관없이 협상을 진행한다. 그리고 입장보다는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입장 협상하고 이게 다른 점입니다. 이해관계가 누가 더 손해를 보고 누가 이익을 얻는가. 이거에 굉장히 관점이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요구된다. 그리고 최저선을 되도록 가지지 않는다. 이 입장 협상에는요, 최저선, 마지노선이 있어요. 근데 원칙 협상에는 마지노선이 없습니다. 최저선이 없어요. 네? 오픈돼 있단 말이에요. 네? 오픈돼 있어요. 굉장히 오픈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칙을 지키면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 상호 이익을 얻는 대안을 개발한다. 그리고 의지와는 별개의 기준들에 의한 합의를 유도한다. 그리고 이성에 따르고 합리적인 논의를 하면서 압력이 아닌 원칙에 따른다. 그리고 이 원칙 협상은요, 객관적인 기준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기준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칙 협상의 전략은 무엇일까를 봐야 됩니다. 원칙 협상의 전략을 보면은 원칙 협상은 효과적이고 우호적이면서도 현명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고안된 협상 방법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 협상의 전략은 사람, 이해관계, 선택, 기준 이런 걸로 나누어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협상 대상 문제와 분리시켜서 보고 이해관계는 입장이 아니라 서로의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본다. 그리고 선택은 상호 이득을 위한 창조적인 대안을 개발한다. 그래서 궁극적인 결과는 객관적인 기준에 입각해서 얻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원칙 협상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칙 협상에서 창조적인 대안을 찾는 방법은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 개발을 위해 브레인스토밍이 필요하죠. 그리고 기존에 제시된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기보다는 협상 테이블 위에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법. 그래서 협상 대상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강도가 약한 대안을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호의 이익을 모색하게 된다. 네? 상호의 이익을 모색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제로섬 게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호 이익의 가능성의 여부를 바라본다. 그리고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이런 것들이 창조적인 대안을 찾는 방법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협상 전략에서는 연합 형성이라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고려돼야 되는데요. 정책 채택을 위해서 연합의 가능성, 그리고 그 형태는 쟁점의 수나 쟁점의 중요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 쟁점의 수가 작을 수 있고, 많을 수 있고, 그 쟁점의 중요성은, 쟁점의 중요성이 낮은 경우는 굉장히 분산된다. 그리고 쟁점의 중요성이 높은 경우는 굉장히 집중이 되겠죠. 예? 그러면 쟁점 수가 몇 개 안 돼요. 그런 경우. 예? 합의는 묵시적이고 잠정적인 합의가 될 수 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 그 협상력 자체가요, 이 연합형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협상 주체의 사회적 지위, 정치적 영향력, 경제적 자원 등 여러 요소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연합형성은 협상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 네? 그래서 연합형성 자체가 하나의 협상 전략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연합형성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보면은 이 쟁점의 수와 중요성 차원에서 합이냐, 연합이냐, 지배냐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연합은 뭐 집단들이나 개인들이 약간씩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끼리 이렇게 연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책 채택이라는 공동의 목표 또는 이해관계에 관해서만 상호 간의 합의 아래 하나로 행동한다. 그러므로 연합은 언제나 깨질 수 있는 불안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연합 형성 과정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협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합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쟁점의 수를 보면은 몇 개 안 되는 쟁점, 소수의 쟁점과 다수의 쟁점을 나눠서 보게 되면 쟁점의 중요성이 낮고 그리고 쟁점 수가 작으면 합의도 잠정적인 합의이자 묵시적인 합의이고 연합도 확정적이 아닌 소수 연합이 될 수 있고 지배도 비가시적 그냥 명목적인 지배가 된다. 반면에 쟁점의 수가 많아요. 그리고 이 쟁점의 중요성이 높아요. 그런 경우 합의는 부서지기 쉽고 굉장히 긴장된 합의다. 그리고 연합도 과도한 연합이 만들어지게 된다. 지배도 무질서, 권위적인 지배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강한 의존적인 합의는 뭐냐면요. 쟁점의 수가 작은데 쟁점의 중요성이 아주 높을 때. 그런 경우는 합의가 굉장히 강하죠. 연합은 쉽고 안정된 연합이고 지배는 효과적이고 가시적으로 지배가
나타날 수 있고. 그런데 쟁점의 수가 많은 경우면서 분산이, 그러니까 쟁점의 중요성이 낮은 경우는 합의 자체가 약하고 깨지기 쉽다. 그리고 연합 자체가 많고 다루기 힘들고 불안정한 연합을 보여준다. 그 지배 자체에서도 문제 있는 그런 가시적인 지배, 부적당한 이런 지배 형태가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뭐예요? 협상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뭐예요? 합리적인 정책 주장과 설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정책안의 채택을 위해서 한 참여자가 정책 결정자 또는 다른 참여자에게 자기 주장의 타당성과 우수성을 확인시킴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의 주장을 수용하도록 만들어가는 활동이 바로 합리적인 정책 주장이자 설득입니다. 정책 논증의 차원에서 보면은요, 규범 탐색의 가치 판단과 규범 적용의 가치 판단, 예? 이런 것들의 정책 논쟁에 있어서의 전개가 정책 논증 차원에서 발생한다. 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요,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정책안의 채택을 위한 다른 사람을 의견을 내 의견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자기 주장이 그러면 타당하고 우수하다는 거를 확인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수용하도록 만드는 거죠. 예? 그러려면은 좋은 이유가 제시돼야 돼요. 내 주장이 좋은 이유가 굉장히 제시돼야 된다. 그래서 이 정책 논증의 그 요소에서 보게 되면은요. 이 정책 주장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정책 주장은 다양한 인식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예? 이런 정책 논쟁이 발생하게 된다. 왜? 인식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인식론적인 근거를 이해하는데 사회적 규범 이런 것들을 모두 이해하면서 출발한다. 그래서 이 정책 논증의 차원에서는 가치 판단이냐 규범 판단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토론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그 가치의 판단이 규범 중심이냐 아니면은 어, 규범을 탐색하는 가치 판단이냐 아니면 규범을 적용하는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규범을 적용하는 거는 뭐예요? 이게 법을 어겼냐 어기지 않았냐고 규범을 탐색하는 거는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정책 논증의 차원에서도 우리가 접근해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정책 논증에서 정책 논증의 이렇게 그 차원별로 그 좀 논리를 정리해 보면 이 테일러라고 하는 학자가 모든 유형의 평가 논증, 즉 정책과 관련된 평가 논증의 이 공식적인 논리와 비공식적인 논리. 그래서 여기서는 비공식적인 논리를 어, 보여줬는데요. 특정한 어떤 이슈들을 어떠한 생각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정당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겠죠. 그죠? 그런 게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게 어, 여러 가지 단계가 있죠. 그죠?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실증화, 뭐 타당화, 제도화, 그리고 합리적인 선택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 이런 모든 그 이제 테일러가 얘기했던 거 있죠. 특정한 판단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죠? 그러면서 그 정당화시키는 논리를 이 네 가지로 본 거예요. 실증화, 타당화시키는 타당화, 그리고 제도화시키는 거 제도화, 그리고 합리적인 선택. 그래서 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정당화시키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합리적인 정책, 합리적인 정책을 우리가 지금 그 주장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차원 정책 논증에 있어서, 예? 정책 논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을 정당화시키는 건 실증화, 타당화, 제도화, 예? 합리적인 선택 이런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정책 논증의 차원에서 보면은 차원별 논리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예?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일러가 가지고 온 앞에서 테일러가 가지고 온 그 논증의 네 가지 실증화, 타당화, 제도화, 합리적 선택을 이걸 가지고 정책의 상황에 가져왔어요. 정책의 상황에 가져와 가지고 차원별로 차원별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차원별로 분류를 해봤더니 거기에서 적실화, 실증화, 타당화, 제도화 예? 이런 것들이 존재했다. 이런 것들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그 차원별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 적시라는 뭐냐면 정책 상황이 그 특정 정책 필요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서 평가되고 있느냐. 실증화는 정책 행동이 규범이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증명하고 이를 근거로 정책 주장을 평가. 네? 타당화는 뭐냐면 사실 판단에 사용된 규범적 기준이 근거하고 있는 가치 체계에 적합한 거, 어떤 것인가, 적합한 것인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책 주장을 평가하는 것. 그리고 제도화는 정책이 근거하는 정책 관점과 체제 질서, 그리고 생활의 양태와의 연관성에 입각해서 정책 가치를 평가하는 논리가 제도화된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리적인 선택이 좀 내용이 복잡합니다. 합리적인 선택. 합리적 선택이 좀 복잡하죠. 합리적 선택은 뭐냐면 기존의 예? 합리적인 선택은 기존의 체제의 질서를 비판하고 또는 부정하고 아니면 초월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루어져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가치관이나 그리고 바람직한 미래를 고려할 때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가치 비판적인 내용을 정당화시키는 논리가 이제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그래서 합리적 선택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규범 탐색의 가치 판단 측면, 규범 적용의 가치 판단의 측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규범 탐색 같은 경우는 합리화, 타당화, 실증화로 끝나요. 규범 적용에서의 가치 판단의 과정은 실증화가 되고 그리고 타당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돼요? 제도화가 돼서 마지막에 합리화가 된다. 그러니까 규범 탐색하고 규범 적용하고 봤을 때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예? 정책 채택에서의 그런 그 차원별 논리적인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범 탐색의 가치 판단은 합리화가 먼저 된다. 규범을 적용하는 거는 실증화가 먼저인데.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법을 적용하는 거죠. 그게 실증화죠. 그리고 규범을 탐색하는 거는 이거를 규범을 탐색하기 전에 예? 어떤 것이 좋을까? 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돼? 그런 정당화시키는 노력이기 때문에 합리화, 그 다음에 타당화, 그리고 실증화가 되는 사실이 증명되는 거다. 근데 이 규범 적용 가치 판단은 이미 사실이 증명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타당화가 되느냐로 가서 그것이 제도가 되고 제도가 된 것이 결국은 뭐가 돼요? 합리화가 돼요. 합리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가치 판단은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정책 논쟁으로 통합을 한다. 그리고 합리화 제도와 타당한 실증화도 굉장히 그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정책 논증의 구조 요소를 보면은요. 정책 정보가 있고, 주장의 논거가 있고, 반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책 주장에 대한 그 내용과 그리고 보충적인 논거, 그리고 한정어가 있다. 그 다양한 방법, 정책 정보라는 것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과학적 자료부터 상식에 이르는 다양한 근원에서 얻을 수 있다. 그 정책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 논증의 논리적인 결과 혹은 결론이며 우리가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장 논거는 정책 정보와 정책 주장 사이의 교량적 역할을 하는 규칙이나 원리를 얘기하고요. 보충 논거는 이 논거가 액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때, 이것이 인정되지 않을 때 이거를 지지하는 걸로 보충 논거가 존재한다. 그리고 원래 주장이 인정되지 않거나 조건부로만 인정되는 경우에 2차적인 결론이 뭐냐면 이제 반론이 됩니다. 그리고 정책 분석가들이 정책 주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확신 정도를 나타내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한정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력적으로 우세한 참여자가 열세한 참여자에게 자기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과정. 예? 이런 과정이 뭐예요? 명령. 그래서 참여자들의 관계는 계층적이고 명령의 가장 기본적 방법은 권력적인 작용이다. 그래서 민주사회보다는 독재사회나 그리고 군대 조직 이런 곳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런 명령이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명령은 굉장히 전체주의 사회, 예? 이런 곳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이 명령이죠. 그럼 여러분들 그이 정책 결정에 관련해서 예? 결정에 관련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 정책 결정의 그 이론의 이런 모형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책 결정의 이론의 모형이 있으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모형에는 순수 합리적인 정책 결정 모형이 있고요. 정책 개발 과정에 함께 예, 포함되는 이런 아주 합리적인 모형 이런 게 있죠. 예. 이 순수 합리적인 정책 모형은 정책 개발 과정을 예, 정책 개발 과정과 정책 결정 모형이 같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정책 결정에 정책 개발 과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책 채택 모형으로만 한정시킬 수 없다. 정책 결정을 정책 개발까지도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합리적 정책 결정 모형 되겠죠. 그다음에 뭐 정책 결정에 관한 그 이론을 보게 되면요. 기술적인 지식이나 실증적, 경험적인 모형, 규범적인 지식, 규범적인 모형. 예? 이런 기술적인 지식이나 규범적인 지식 이 두 가지를 모두 대상으로 하는 것 그런 이론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정책 결정 이론들의 모형을 이렇게 쭉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봤더니 실증적인 것, 경험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식입니다. 지식과 규범적인 거. 그러니까 기술과 규범. 어느 게 더 맞나? 이 두 가지를 모두 보는데 여러분들 이 정책 결정 이론의 모형은요. 이성적인 합리 모형, 최종 모형, 혼합 탐사 모형, 회사 모형, 만족 모형, 사이버네틱스 모형, 그리고 쓰레기통 모형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이런 모형들이 서로 위치를 이렇게 점하고 있죠. 그렇죠? 위치를 점하고 있단 말이에요. 위치를 점하고 있어요. 어떤 중심에 따라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까? 네?
이성적인 합리 모형으로 가느냐, 아니면 쓰레기통 모형으로 가느냐의 차이에서 이 모형들이 위치를 이렇게 점하고 있는데, 이건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3차 시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3차 시, 2차 시 액티비티 하시고 3차 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